밤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별들이 마치 기차처럼 일렬로 늘어서서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처음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UFO가 나타났다며 비명을 지르거나 외계인의 침공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며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는 외계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논쟁적인 인물인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스타링크 위성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개의 인공위성이 우리 머리 위 저궤도를 촘촘하게 뒤덮으며 전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거미줄로 엮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의 확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쌓아온 통신 기술의 문법을 뿌리째 뒤흔드는 그야말로 우주급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타링크라는 거대한 괴물이 어떻게 한국의 IT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선 거대한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 내밀한 속사정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통신 시장의 현실을 한번 짚어보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소위 IT 강국이라는 환상 속에 살아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르고 지하철 어디서든 유튜브가 빵빵 터지는 나라라고 자부했죠. 하지만 그건 지상의 기지국을 촘촘히 박을 수 있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 정작 우리의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 산업 현장인 바다와 하늘은 통신의 사각지대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이 틈새를, 아니 이 거대한 구멍을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무서운 속도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바로 해양 산업입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거대한 컨테이너선을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선원들에게 인터넷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기존의 위성통신은 요금이 한 달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면서도 속도는 90년대 모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연결이 끊겼고 가족과의 영상통화는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런데 스타링크가 등장하자마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기존 위성보다 10배 이상 빠르면서 요금은 파격적으로 저렴한 서비스를 들고 나온 겁니다. 지금 국내 대형 해운사들이 줄을 서서 스타링크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선원 복지 문제가 아닙니다. 배 안에 수천 개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육지와 주고받으며 연료를 아끼고 사고를 예방하는 자율운항 선박의 시대, 그 핵심 엔진을 스타링크가 독점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늘길은 또 어떻습니까? 비행기 모드를 켜고 답답하게 영화만 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구름 위 3만 피트 상공에서도 넷플릭스를 고화질로 스트리밍하고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이 왜 스타링크 안테나를 기체에 달기 위해 안달이 났을까요? 고객 경험의 차원도 있지만 기내 인프라 전체를 스타링크 생태계에 편입시키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재난이나 안보 분야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더 심각해집니다. 산불이나 지진으로 지상 기지국이 쑥대밭이 되어도 하늘 위의 스타링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통신망을 유지합니다. 한국 통신사들이 수조 원을 들여 전국에 기지국을 세워도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공간의 점유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일론 머스크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길래, 그리고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남들이 수십 년간 못한 걸 이렇게 순식간에 해치우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스페이스X만의 경제적 해자, 즉 압도적인 비용 혁신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가장 큰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로켓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로켓은 한 번 쏘면 바다에 버려지는 일회용 소모품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한 번 거주하고 바로 폭파하는 꼴이었죠. 그런데 머스크는 이 로켓을 다시 수직으로 착륙시켜 재사용하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남들이 새 버스를 살 때 머스크는 중고 버스를 닦고 조여서 수십 번씩 다시 쓰는 겁니다. 궤도에 위성 한 개를 올리는 비용이 경쟁사 대비 10분의 1, 아니 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타링크는 위성 자체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대량 생산합니다. 한 번 로켓을 쏠 때 수십 개, 수백 개의 위성을 한꺼번에 궤도에 뿌려버리죠. 이건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체급과 자본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우주급 물량 공세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영국의 원웹 같은 후발 주자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저궤도에 좋은 자리는 스타링크가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마치 강남 금싸라기 땅에 알박기를 하듯 우주 궤도에 스타링크만의 성벽을 쌓아 올린 셈입니다. 하지만 스타링크가 준비하는 진짜 무서운 미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D2C, 즉 위성과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게 왜 혁명적이고 동시에 공포스러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 통신사가 세운 기지국 근처에 머물러야 합니다. 산속이나 섬, 지하실에서 신호가 안 잡히는 건 기지국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타링크의 다음 단계는 기지국 없이 하늘의 위성이 직접 내 폰으로 전파를 쏴주는 겁니다. 이게 상용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서비스 안 됨이라는 문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해외여행 갈 때 비싼 로밍 요금을 낼 필요도, 유심을 갈아 끼울 필요도 없어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 지구적 통신 사업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꿈꾸는 6G 통신의 핵심 기반도 결국 위성이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서울 도심 하늘을 날아다닐 플라잉카, 즉 UAM의 시대도 위성 통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스타링크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달릴 우주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미리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 스타링크가 인류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구원자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어두운 뒷면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빛과 그림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의 무시무시한 전략적 가치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지상통신망을 전부 마비시켰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조종하고 현장을 지휘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생명선이 바로 스타링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한 개인의 판단에 따라 특정 지역의 서비스가 끊기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만약 머스크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사업적 이익을 위해 특정 국가의 통신을 차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인터넷이 끊기는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정보 흐름과 군사작전의 생사 여탈권을 미국 기업의 CEO 한 명이 쥐고 있다는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통신은 국가의 혈맥이자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이 혈맥이 일론 머스크라는 거대 자본가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의 기분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위험한 도박판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또한 수만 개의 위성이 덮어버린 밤하늘은 환경적인 재앙이기도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별 관측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고 우주 쓰레기로 인한 캐슬러 증후군의 공포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성끼리 충돌하거나 수명이 다한 조각들이 파편이 되어 궤도를 떠돌면 결국 그 파편이 다른 위성을 부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 지구 궤도가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는 수백 년 동안 우주로 나가지 못하는 지독한 감옥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곁의 현실, 대한민국 통신 3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SK텔레콤, KT, LG, U+.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들은 한국이라는 좁은 안방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막대한 이윤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라는 외계 기술이 안방 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이들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통신사들도 여유를 부렸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위성 인터넷이 지상망을 이길 수 없다고 장담했죠. 물론 우리 집 거실에서 유튜브를 보는 속도는 아직 통신 3사가 빠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해양, 항공,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은 이미 스타링크의 송두리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수조 원의 5G 투자를 하고도 28kHz 주파수를 포기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이 머스크는 그 돈으로 우주를 선점해버린 겁니다. 지금 국내 통신사들은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스타링크와 정면으로 맞서 싸울 힘은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동침입니다. 스타링크의 위성통신을 대신 팔아주는 재판매 업체, 즉 하청업체로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건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핵심 기술인 위성망을 가지지 못한 통신사는 결국 스타링크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대리점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위성 기술이 없는 통신사의 미래가 있을까요? 6G 시대가 오고 위성통신이 주류가 되면 지금 우리가 내는 통신비는 통신 3사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통신 강국이라 자부했던 영광은 이제 먼지 쌓인 훈장이 되었습니다. 우주통신이라는 거대한 판에서 우리는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우주 인터넷 전략이 시급합니다.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망을 구축하든 아니면 글로벌 위성 기업들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독보적인 지상망 기술을 확보하든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머스크의 위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에서 더 촘촘한 그물을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가져온 거대한 폭풍과 그 속에 가려진 차가운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전 세계 어디서나 연결되는 꿈의 기술이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는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 액정 속의 세상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이 하늘 위에서는 이미 새로운 우주 영토 전쟁이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지구의 모든 정보와 통신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연결된 자유를 누리게 될까요? 아니면 그의 기분에 따라 온오프가 결정되는 디지털 노예의 시대로 들어가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가장 위험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독한 현실의 기록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날카롭게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스타링크가 가져올 그 소름 돋는 변화들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놀라운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이 우주급 도박의 결말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위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혹은 일론 머스크의 독주가 두렵게 느껴지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지식의 여정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